내용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뭐 안건들이 되게 많은데 좀 빨리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방에 드론하고 미사일 공격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소위 말해서 쉐이핑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기반 조성 작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키우라든가 민간 시설에 대해서 러시아만 쏘아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드론하고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 영내로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지나간 이야기는 한데 5월 3일, 5월 5일 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라스노다르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원찮았던지 5월 31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재차 공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5월 3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모스크바 상공에 드론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기들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유 러시아 군단이라든지 러시아 의용 군단이라든지 얘들이 뭐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그와는 관계없는 세력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큰 피해는 나지 않았고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측 발표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수십 개가 날라왔는데, 모스크바 그 안으로 들어온 거는 전부 8기다. 근데 그 중에 이제 3개는 전자전 시스템을 제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기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이랑 굉장히 싸거든요. 이란제 샤헤드 136 같은 경우에도 저게 3천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그런데 여기 가는 미사일은 뭐 억대, 10억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수지 맞는 장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데 내 건물이 파괴되는데 야 이제 그 싸구려 날라오는데 비싼 거 쏠 수가 없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울미계자매크로 이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요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공이 안고 있는 그런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톰 섀도우라는 게 영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10발 발사했는데 10발 모두 이제 목표점에 100% 명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스톰 섀도우는 지금 보니까 러시아제 수호이 24 이걸 우크라이나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기에 장착해서 양쪽 날개 한 발씩 2발을 장착해서 쏘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6월 2일 날 이제 베르단스크 아조프의 면에 있는 그 항만이죠. 거기 이제 항만을 공습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폭파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톰 섀도우는 왔는데 에이크탐스 같은 경우에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이제 생각이죠. 왜냐면은 이 스톰 섀도우라는 거는 어떤 방카바스타입니다. 특정 지역에 어떤 무기고가 있다든가 저장 시설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 거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박살내는 그런 무기로는 효과적인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무기를 실은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이걸 가지고 스톰 섀도우로 공격하기에는 조금 수지가 안 맞죠. 왜? 열차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지점을 파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한꺼번에 효과가 나지 않죠. 근데 에크탐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포탄 하나 앞에 자탄이 6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동영상 같은 데 보시면은 에이크탐스 같은 경우 탕 터지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네이팜탄처럼 그 자탄이 수십 발의 옆으로 이제 사방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전군 어떤 보병 제대가 이제 돌진해 올 때 거기에 지면에 대해서 확 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차가 지나갈 때 세로로 종으로 완전히 갖다가 격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무기거든요. 그래서 사용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사정거리도 이제 에이크탐스가 조금 더 멀게 50km 더 멀게 나가고요. 그러니까 아마 250km, 스톰 섀도우가 250km라면 에이크탐스가 한 300km. 그 다음에 독일에서 들여온다고 하는 타우루스가 무려 500k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미사일이 다 똑같은 성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하이마스 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이마스는 사정거리가 80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린 이야기에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타격이 될 만한 주요 시설들 80km 바깥으로 몰아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마스 사정거리를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이크탐스하고 그 다음에 스톰 섀도우를 갖다 다량으로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250km, 300km 그 외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래가지고는 작전 기동이 안 되겠죠. 전선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에이크탐스 달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이마스 가지고는 이제 전술적으로 전장에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장거리에 있는 인프라 시설을 다 타격하는 데는 이제 좀 더 이제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톰 섀도우는 이제 상당히 국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엄청난 전과를 예상외 전과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신무기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저 북쪽에 하르키우 북쪽에 스몰렌스크주 거기에 이제 연료 에너지 시설을 드론이 공격했다. 그 다음 6월 1일 같은 날 브리안스크주도 포격을 했다. 여기는 드론이 아니고 이제 야포 사격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또 역시 같은 날 6월 2일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쿠르스크주 거기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공격했고 6월 2일에서 6월 5일 사이에는 벨고로드주에서도 드론 공격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벨고로드주는 지난번에 자유러시아 군단 얘들이 들어가서 이제 한 이틀 동안 휘젓고 나왔죠. 그게 뭐 7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믿기지 않은 게 러시아 군당국이 70명 죽였으면은 시체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은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70명 죽였다는 건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증거가 없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믿기 어려운 뉴스가 아닌가. 물론 인명 피해가 났다는 건 아마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벨고로드주에 또 이 세력들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교란 행위를 하고 또 빠져나오는 이런 식인데 이 자유러시아 군단이 서방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한 걸 제가 이제 슬쩍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도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을 때는 우크라이나 군당국의 지시를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서 러시아 영내로 들어갈 때는 우크라이나 군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국제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러시아 군당국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겠죠, 그죠? 어디를 타격한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협조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할 겁니다. 그건 뭐 뻔한 이야기인데 일단 형식적으로 러시아를 약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는 원래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인도 아니고 러시아 아니고 너가 내란의 요소다. 그래,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린 잘 모르겠다. 요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여하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자유러시아 군단, 러시아 의용군 요런 세력들의 어떤 교란 행위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레드라인이라는 걸 설정을 했죠. 절대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실을 줄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겁을 줬었는데 하도 무기 공여라는 게 이게 지연되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전차도 무려 10개월 만에 기어 해결됐거든요. 레오파드 2 전차 오는 거. 갑자기 이제 준다 그러니까 챌린저 2 뭐 에이브람스 전차 다 준다 이러던 거 아닙니까? 그 확답을 받는데 무려 10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 달랠 때 빨리 안 주고 그래도 만약에 너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너가 뭐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군이 분명히 개입을 했을 겁니다. 이 자유러시아 군단이라든가 이런 제3 세력들이 아마 그 러시아 영내에서 활동하는 거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이 분명히 뒤에서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최근에 이 드론이란 건 우크라이나 군은 어떤 드론을 썼는가? 이거 우크라이나 국산 드론입니다. 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드론 UJ22라는 건데 이걸 아마 다량으로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은 뭐 비행기를 이제 축소시킨 것 같은 그냥 구형이었던 드론처럼 보이거든요. 샤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무기처럼 보입니다만 이거는 마치 1, 2차 대전 때나 쓰던 것 같은 그런 무기라고 생각되는데 야간 이게 지금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게 반경이 무려 8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50km 정도. 최대 날아갈 수 있는 건 800km이나 어떤 지점을 타격하겠다라고 이제 세트를 하게 되면은 450km 정도 날아가서 이제 적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뭐 기껏 해봐야 최고 시속 해봐야 200km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통상은 160km 정도. 결코 빠르질 않습니다. 항공 물체 치고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요기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러시아의 방공망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모스크바 영공에 떨어졌다는 거는 물론 자기들이 격추시켰다고는 하나 이게 날라오기 전에 이미 감지를 했어야 되죠. 모스크바 역 외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마 지금 분명히 우크라이나 군도 신통치 않습니다만 러시아군의 방공망도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하면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 이게 오래 전부터 이미 고갈됐을 거다. 이제 다수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떨어진 기체를 보니까 시리얼 넘버를 보니까 불과 뭐 엊그저께 만든 게 날라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정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나름 꽤 괜찮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이제 미사일 제조 능력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칼리브르라는 거, 요게 월 35발, 그 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KH-101, 요게 이제 월 25발, 그 다음에 이스칸데르 순항 미사일을 월 5발,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하고는 킨잘, 요거는 이제 굉장히 정밀하고 이제 대단한 무기이기 때문에 월 한 2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만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월 67발의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크고 작은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뭐 100대는 못 미치지만 일단은 재고가 바닥에 났다 하더라도 매달 이런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막 고갈 상태 직면에서 날라올 미사일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달에 러시아 미사일 87발, 그 다음에 드론을 262개 격추시켰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중률, 요격률은 뭐 상당히 아마 향상이 됐던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카호프카 댐이라는 게 이제 파괴가 됐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 카호프카 댐은 드니에프르 강에 걸려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괴가 되니까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폭파시켰다고 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아마 러시아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우크라이나군이 했다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괴시켰거나 폭파시켰을 경우에 누가 덕을 얻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아마 100%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범람하게 되죠 그 지역이. 그렇게 되면은 반기 공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그쪽 지역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그 유역 일대가 완전히 범람한 진흙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동 전력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부 전선, 남부 전선 두 개의 어떤 그 전선을 똑같이 러시아군이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갖고 있는 병력 가지고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쪽 한쪽은 접게 하자. 그래서 아마 러시아군이 파괴시킬 가능성이 많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되면 그 주변에 러시아군의 참호라든가 벙커라든가 진지 자체도 어마어마한 침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느 정도 러시아군은 자국 수비대에 어떤 피해를 갖다가 이제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 공급 같은 것도 힘들어질 거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일단은 양쪽 다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주민들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에 폭파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페이크 뉴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폭파된 건 사실인데 한 번으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폭파된 게 아니고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폭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점 이제 금이 가가지고 지금 폭파가 된 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만약 했을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스톰 하이마스라든가 그다음에 스톰 섀도우라든가 이거 가지고는 저런 식의 폭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러니까 스톰 섀도우가 아무리 위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저걸 갖다가 저런 식의 댐을 갖다가 파괴할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는 거죠. 댐 전체를. 그러면 이제 특공대가 들어가서 포격을 장치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뭐 나바론2라는 영화에는 거기 나옵니다만 그게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러시아 군이 관리하는 게 카호프카 댐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드러나서 어마어마한 폭장력을 가진 폭탄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파괴시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건 아마 기존에 파괴된 부분이 아마 균일이 생긴 게 아닌가. 아니면은 러시아군이 이번에 의도적으로 그걸 폭파시키려 했다면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토 내에 있는 댐이니까 자기들이 파괴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100% 증거를 가지고 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 아마 터뜨린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이래 되면은 이제 급수라든가 헬손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물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 북동쪽으로 한 110km 떨어진 쪽에 자포로지아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냉각수를 끓이다가 쓰는 모양인데 저렇게 파괴가 되어버리면은 물을 공급해서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뭐냐니 보기에는 그게 뭐 110km는 떨어져 있는데 어째서 그게 물을 끓여다가 거기에 공급을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언론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도 막 끊임없이 중재안, 휴전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전후 관리 문제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후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이건 어찌 보면 하나의 심리전 정보전인데 러시아는 어차피 졌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링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러시아는 졌다 이미. 이건 도저히 이제 못 이긴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정쩡한 나라들,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하는 어떤 중재안을 내놓는 나라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휴전은 지속적 평화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또 아마 어정쩡하게 휴전을 하고 나면 또 러시아가 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 조건이라는 거는 더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들고 나서 상정해야 되는 문제다. 그게 평화라는 거죠.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건 좀 조크의 하나인데 블링켄이 원래 굉장히 이제 뭐랄까 말을 아끼는 그런 사람인데 우스갯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우스개를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다음 가는 군사 강국이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 가는 군사 대국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막 강하다고는 하나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강하다. 아마 이게 아니 조크죠.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막 여하간 이번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말이 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으로 떠오를 겁니다. 왜냐면 이제 각종 무기들을 갖다가 보유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일단 실전 경험을 했다. 1년 이상의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죠. 이런 실전 경험을 한 나라가 러시아의 코앞에 등장했다. 그러면 영독불 다음가는 아마 동유럽 과거의 동유럽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군대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어떤 지역적 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물론 아직 예전에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입니다만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역사적으로 재미난 측면입니다. 근데 블링켄이어서 이제 나토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이런 이야기했죠. 종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조치를 내려야 된다. 나토에 가입시키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새로운 안전보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요 최근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를 이스라엘식 어떤 안전보장 그것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협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많이 받는 나라라면 이스라엘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형식적으로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듯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별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걸 유엔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벌써부터 이제 전후 관리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수를 더 떠서 라트비아 총리 카린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링은 카린스인데 그쪽 발음은 카린슈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동유럽 쪽의 그 언어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격도 많고 굉장히 이제 배우기 힘듭니다. 발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독일어가 4격이란 것이죠. 드레데스덴덴, 다스데스덴다스. 근데 러시아가 6격이거든요. 폴란드는 7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문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여하간 카린슈 라트비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는 1945년 이후에 독일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군사 대국으로서 옆에 나라를 침범할 수 없게 그런 식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그 국가 자체의 속성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서야 이 발틱 3국이라든가 그다음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몰도바라든가 인근에 있는 중소규모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 이런 거에서 자유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제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반격 공세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습게도 원래 반격 공세를 하게 되면은 반격 공세를 시작한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다. 오늘 매치 어디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반격 공세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러시아가 먼저 쳐들어서 자기들이 격퇴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좀 웃긴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뭐 장갑차를 갖다가 100대 이상 파괴하고 1,500명을 사살했다고 하는데 하면서 동영상을 자기들이 보여주는 거죠. 동영상이 이제 해상도 흐려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시면은 이건 도저히 대규모 반격 공세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정찰, 위력 정찰 정도의
행군을 하는 전차하고 장갑차 종대에 포격을 가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전차가 얻어 터질 때 보면 이제 해상도를 확 줄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00명이 사살되었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 정도 병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 병력이 사살되려면은 수만 명에 대해서 어느 포격이나 공습을 가했을 때 그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대규모 병력을 동원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파괴되었다 이런 것도 전혀 이제 헛소리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동영상으로 대처했냐 그러면은 지금 자료 화면에 잠깐 띄우겠습니다만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각 병사들이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쉿 이러면서 침묵은 반격 공세를 돕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떠들지 말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대뇌해지기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침략했을 때 아마 그때 러시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전線완전히 뭉개졌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막 뉴스들이 유포가 될 때 스탈린 당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야기하지 마라. 보안 통제.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써먹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갖다 우습게도 러시아군도 쓰고 있습니다. 푸틴이나 그 측근들이 우리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 공세를 개시하지도 않았다. 1년 동안 많은데 그러면은 이 병신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 1년이 넘도록 갔다가 우크라이나 하나 못 잡아먹으면 그럼 너 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지. 너 병사들이 문제가 있고 너 대갈통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질질 끌어가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게 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이 레토릭도 보면은 양국에서는 프로파간다라고 상당히 재미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 반격 공세 제가 이게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7개 신규 예단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정밀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선에 가장 가깝게 배치된 세 가지인데 요 3개 여단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단은 이제 브래들리 장갑차 99대, 곡사포 23문, 그 다음에 옛날 전차입니다. 소련제 옛날 전차 T-55, 대수는 미확인입니다만 요거로 장착한 이제 여단이 최일선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있는 여단이 레오파르드 2 전차, 요거는 캐나다하고 폴란드에서 공유된 건데 22대, 뭐 상당하죠. 그 다음에 일부 견인포, 자주포가 아닌 견인포가 확인이 됐고,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있는 3번째 여단, 요게 이제 영국제 챌린저 2 14대, 그 다음에 스트라이카, 마르드라든가 서방제 장갑차를 갖다가 토탈 13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마르드를 40대 정도 보유한 걸로 같습니다. 근데 요 3개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는 뭐 도저히 클래스파이드,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공표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최전방에 나와 있는 여단 요 3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나 이상한 거는 맨 앞에 있는 여단에 이제 레오파드 2 전차가 아니고 브래들리 장갑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성 공격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보병 기교화 부대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제 공세 2파에서 최정예 전차를 쓸 거냐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보관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걸 파악하고 나니까 불과 일주일 후에 요 여단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포리지아에서 바로 멜리토포로 내려오는 그 축선상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동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바흐무트 전투는 끝났습니다만 동쪽 구역에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단이 아마 반격 공세를 하게 되면은 최선방에 설 여단이 아닌가.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한 이제 숨겨놓은 제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서방의 무기 공격이 어느 정도 왔냐 그러면은 레오파드 2 하는데 지금 오늘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한 게 54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게 이런 걸 갖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옛날에는 반격 공세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공세를 가하는 군대 뭐 총량이 얼마며 병원이 얼마며 그 다음에 무기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건 아무리 보안을 강화해도 워싱턴 소식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메라나 핸드폰을 갖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 다 찍어가지고 다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빈이 은밀하게 적에게 다가가기가 기습 효과를 내가지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미 50대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땜빵용으로 레오파드 1, 이게 좀 구형입니다. 레오파드 1 전차 100대를 독일에서 제공하겠다라는 건 이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봄이하고 여름까지는 전달을 하겠다. 그 다음에 M1 에이브람스 전차, 미국 전차, 요거는 31대까지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 이야기를 했죠. 요 31대를 제공을 하는데 요거는 아마 여름까지 힘들 것 같고 가을까지 제공되는 것 같다. 그 다음 F-16 뭐 이거는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9월 이후에
이후가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가 돼야 조종사들이 이제 기본 훈련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야 띄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사들의 손을 요렇게 하는 그 동영상이 맨 마지막에 F-16 두 대가 이렇게 붕 나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달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빨리 주더라도 그걸 전력화 하는 데는 아직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좀 이런 겁니다. 이번 전략 대공세, 반격 대공세를 만약에 실패로 가게 되면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코너에 몰리겠죠. 그런데 서방에서 이럴 겁니다. 그간에 그렇게 숱하게 돈을 지원하고 무기를 많이 줬는데 왜 지금 헤르손 탈환하고 나서는 전과가 나오지 않느냐. 근 6, 7개월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서방들도 초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면 무기 가지고 좀 싸우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니 우크라이나군은 야 반격 대공세를 하려면 이런 무기 저런 무기 다 이 총량이 갖춰져야 되는데 누가 아직 안 주고 있지 않느냐. 서로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격 공세를 곧 한다, 임박했다, 지금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군 수뇌부들의 말들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거는 기본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대놓고 3대1의 전력 우세를 통해서 반격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가 충분히 있으면 들이밀어 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로서도 일단 계속해서 키이우 같은 거는 군사적인 합리성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방어막 그런 미사일을 소진을 시키고 미사일이 다 바닥에 났다고 생각할 때 지금 보유하고 있던 공군기를 띄우겠다라는 게 러시아군의 보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군력에서 9대1, 10대로 딸리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바흐무트가 일단 완전히 초점이 됐었는데, 그게 또 어젠가 그젠가 프리고진 그러더만요. 자기들이 빠지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지역을 또 점거를 했다. 그래서 이 병신 같은 러시아 정규군들이 도망다니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싸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부 부분적으로 600m, 그 다음에 1km 정도 뭐 바흐무트 양쪽으로 양익으로 진입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전선 마린카 이런 데는 또 체첸 람단 카디로프의 군대가 들어왔다. 뭐 7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걔들 군대 규모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7천 명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바흐무트 쪽의 전투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격전의 현장은 동부 지역, 아우디이프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군의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가 뉴스 같은 거 계속 보시면은 이 수염 건장하게 생긴 키가 큰 어떤 그 우크라이나군 병사 하나가 뭐 신은 우리 편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뭐 신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기를 북돋은 그런 어떤 그 프로파간다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역 군인이 아니고 볼로디미르 라슈추크라는 이제 그 배우랍니다. 우크라이나에 꽤 알려진 배우.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영화까지 보진 않으니까. 그냥 잘생긴 사람인데 키도 크고 뭐 남자답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자유대대라는데 이제 사령부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이제 전투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참모부에서 일하는데 이 친구가 이 영상을 내면서 아마 상당히 국제적으로 아마 떴던 모양입니다. 과연 저 사람 누구냐?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아마 전형적으로 이제 그 워리어 우크라이나 전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전사의 표상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여성이 무려 우크라이나군 여자들 4만 명이 투입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징집영에서 다 야전군 아니겠죠. 후방에서 이제 그 보급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심리전, 정보전 이런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월등히 세련됐다. 배우를 선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전술적인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러시아는 여전히 좀 투박하고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이런 어떤 그 심리전 이런 데서는 우크라이나가 월등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작년에 이제 서거했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찰스 3세가 즉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국왕이죠.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찾아가서 이제 격려하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역시 가장 산업 민족이다. 이 앵글로색슨이라는 거. 보면 항상 영국이 먼저 부추겨가지고 미국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2차 대전 때도 처칠이 루즈벨트 부추겨가지고 유럽 전선에 들어오게 하듯이. 그래서 요런 이제 패턴은 지금까지도 만백 년 지나도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항상 영국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 미국 끌어들여가지고 그 분쟁을 종식시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찰스 3세가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격려하는 거 이게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난 화면들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그 뉴질랜드 그 럭비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세계에서 이제 탑에 이르는 럭비팀인데 걔들이 그 원주민이 마오리족입니까? 마오리족들이 이렇게 그 싸우기 전에 전의를 북돋우는 그런 댄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카라고 하는데 그걸 뉴질랜드 군대도 하는 모양입니다. 마오리족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원주민들이 하는 걸 풍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뉴질랜드 군인들이 이제 그걸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아마 영국에서 훈련받는 우크라이나 군들한테 가르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들 그 하카를 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간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일단 훈련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은 연간 우크라이나군을 10,000명 이상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의 어떤 군병력 양성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제 국제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문제는 약속한 무기들 공여, 그다음 탄약 지급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갖고 있는 재고 무기, 그다음에 탄약 빨리 지급한다 이러면 완전히 혁신적인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나중에 그 이후의 생을 갖다가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고 절대 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적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친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치라는 거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자, 2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